지금 가족협의회에서 진상규명분과위원장을 하고 계신 분인데 2학년 4반 박수현 군의 아버님이신데 이분을 저희가 모신 이유는 뭐냐면 유가족들 중에서 직접 진상조사에 뛰어들어서 분과위원장으로서 사실은 김 감독과는 별개로 진상조사를 쭉 해오신 분이에요. 박수현 군입니다. 2학년 4반이었고 이게 집에서 찍은 거죠, 아버님? 예. 집안 분위기가 어수선하네요. 예, 저희가 좀 못 살아가지고. 예. 제가 좀 술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예, 뭐 술자리가 좀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도 좀 술 많이 먹는 편에 속했습니다. 그때 많이 먹고 나면은 아들하고 같이 노래 한 가락씩 부르고 했습니다. 매일 밤 이런 분위기였나요? 그까지는 아닌데, 네. 예, 뭐 한 일요일 정도, 뭐 그럴 경우에 좀 아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에 같이 좀 기타도 치고 노래도 같이 부르고 같이 기타를 치는 장면이군요, 이게. 튜닝하고 있는 작업 중인 아들이. 수현님 뒷모습이에요. 아버님 노래도 하셨습니까, 그때? 거의 뭐 대한민국 사람 다 노래 좀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집에서 이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원래는 그 런닝까지 벗는데 오늘 예의 좀 차리느라고 예. 외아들이셨나요? 그 아들 하나 딸 하나. 아, 외아들이었군요. 예. 아들을. 언제 나왔나요? 4월 22일 18시 43분에 나왔습니다. 다행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빨리 나와서 예, 효자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분들 중에 이렇게 진상조사를 직접 하고 다니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아는데 왜 본인이 직접 이렇게 진상규명분과위원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먼저 정정부터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재는 진상규명분과장이 아니고요. 네. 제가 2월 말로 이제 그만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연이를 4월 22일 날 찾고 그 4월 26일 그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에서 그 이제 수연이 그 동영상을 찾게 됐었거든요. 그때 어떤 그 배안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뭔가를 좀 밝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좀 뛰어야 되겠다. 왜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하셨어요? 그 4월 16일 이제 오전 10시 8분에 이제 사고 소식을 듣고 이제 진도 뭐 내려가 가지고 거기 가서 이 접한 소식 자체가 전부 다 엉망진창이더라.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11시 1분에 전원 구조 오보를 접하고 내려가면서 이제 또 사고 소식이 좀 이렇게 상황이 좀 변경됐다는 걸 듣고 갔는데 사실상 그 진도체육관에 가니까 다시 90명 정도가 탄 배가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팽목항을 갔었죠. 팽목항에 가서 이제 기다렸는데 배는 오지 않고 가서 물어보니까 그런 배는 없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정말 그 IT 강국이라 하는데 섬에도 뭐든지 그 핸드폰이 다 되는데 그런 정보 자체를 우리한테 다 이렇게 그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런 그 역정보를 흘린 것 자체가 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거기서 그 접한 그 언론의 보도 행태 이런 것을 볼 때 고의적으로 그 은폐하거나 왜곡 보도를 하고 있겠다. 그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시작한 일이거든요, 이게 철저히. 예. 아버님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문가들 만나고 돌아다니신 거예요? 그렇죠. 그 처음서부터 뭐 좀 많이 만나려 했고 그 총수님께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사고 초기에 제가 총수님한테도 그 콜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연락하셨듯이 다른 분들에게도 쭉 연락해서 개인적으로 만나셨군요, 그러면 그동안. 예, 뭐 그 해양 전문가라든가 아. AS 뭐 VTS 전문가라든가 뭐 그런 분들을 좀 많이 그럼 만났습니다. 혼자 홍보해서 혼자 나름의 전문가가 되셨겠군요, 지금은. 뭐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고 조금만 더 지나면 그 박근혜 대통령이 좀 간담이 서늘해지지 않을까 그 단계까지 올라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 감독의 주장을 처음 접하신 건 언제입니까? 글쎄요, 그 지그재그 운항할 때서부터 뭐 얘기는 들었습니다. 초창기. 예.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재판에 집중을 하고 있었고 네. 그때는 뭐 135도, 140도가 공식화되어 있는 상태였고 네. 또 허영범 단장이 나와서 어떤 그 합수부 정부 쪽에. 네. 거기서 어떤 그 확정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김 감독님이 그 말씀하신 거 보고 나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135, 140, 145도로 꺾는 과정에서 배가 갑자기 돌아갔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정상적으로 오다가 단계적으로 꺾다 확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공식적인 정부의 조사 결과고 네. 그걸로 재판이 이루어졌고 그걸로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김 감독의 주장은 135가 아니라 왔다 갔다 하다가 지그재그 배가 크게 돌아가지고 크게 획 돌아서 천천히 넘어졌다는 거죠. 그 얘기를 처음 접하고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군요, 처음엔. 그렇죠. 예. 사실 그 당시에 그 재판정에서도 네. 이 김 감독님에 대한 그 이론 자체를 많이 논의는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부모님들은 이제 뭐 사실 믿진 않지만은 어떤 그게 반전 카드가 되면 좋겠다라는 뭐 희망을 가진 때 믿어지진 않지만. 예. 뭐 그런 생각도 있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그 피해자 진술이나 그런 데서 이제 그 부분을 사실 좀 논의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 당시에는 뭐 그 항적에 대한 그 자료 자체도 그 쌓여져 있는 게 없었고 저희도 이론적인 부분이 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허영범 단장이 하루 나와서 그분이 나왔던 건 사실 증언을 하러 나왔던 것인데 네. 사실 증언이 아니라 브리핑 수준으로 하고 갔고 우리는 사실 그 부분을 좀 많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 단장, 지금 말씀하신 서 단장이 정부 쪽에 증인으로 나와서 145도로 틀려고 하다가 배가 넘어졌다고 하는 그 선언의 진술, 그리고 정부의 항적도, 그거를 사실은 맞다라고 해준 전문가시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그리고 그 얘기를 쭉 듣고 계셨는데, 김 감독한테,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고 하셨다면서요. 예, 김 감독님 그 이론을 좀 믿게 된 경위는 이제 그 파파이스가 계속해서 가다 보면 그 분신술에 대한 부분이 좀 레이더 분신술이 나오죠. 네. 그때서부터 저도 이제 이거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피해자 입장에서 우리 법률 대리인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네. 광주 고법과 광주 지법에서 이제 그 재판 기록과 수사 기록을 입수하게 됩니다. 수사기록. 네. 예.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제 초기 그 박한결 그 진술서 항해사. 예, 검토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접하지 않은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135도에서 5도 변침, 그래서 140도 가면 다시 5도 변침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어느 날 그 진술서 그 내용에 보면 이제 128도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초기 조사할 과정에서.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저는 눈을 의심했죠. 이거 오탄가. 근데 그 뒤에다가 이렇게 써놓습니다. 가로 열고 목록을 보여주며 박한결이한테 보여주며 이렇게 가는데 어쩌냐. 그 128도는 어디서 나온 거냐? 갑자기?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그 파신 김 감독님께서 좀 같이 검토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렸죠. 일단 이 수사기록 초반에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저는 사실 해경이 이 구조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불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초기 수사가 지금 온 결과를 보고서 굉장히 부실했을 것이다. 수사의 의지가 있었나 이랬는데 아니었어요. 보니까 지그재그 한 바퀴 돈 거에 다 나와 있었어요. 또 그거 갖고서 선원들을 갖다 몰아치면서 수사까지 했어요. 초기에는. 네, 초기에. 그러다 갑자기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 수사의 내막을 알게 됐는데 결국은 그 내막을 알게 된 자료들을 저한테 보여주고 같이 검토한 아버님 덕분에 알게 된 거죠. 이번에 그 내용을 요약해 갖고 이제 왔습니다. 정말 이걸 제가 김 감독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한 3, 4일 정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감독님이 못 보셨을까? 이 자료를. 네. 자료로 접근이 안 되죠. 일반인들은. 네, 그걸 몰랐죠. 유가족이니까 그거를 열람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해서 이거는 그냥 그 단순히 이렇게 묻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까 하는데 예. 정부 세월호 침몰 수사의 내막이라고 제가 챕터 1 제목을 붙였는데요. 145도로 한번 꺾고 140. 145도로 꺾다가 자빠졌다고 한 건데 135에서 5도, 140. 그러니까 140이 중요해요. 140에서 145도를 꺾는 중에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이게 요약하면 무슨 얘기냐면 배가 이렇게 128도, 136도, 131도, 138도 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숫자는 몰라도 돼요. 그래서 그걸 지그재그라고 표현했죠.
배가 계속 흔들렸다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근데 아버님은 사실 128도에 놀라셔갖고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128도 얘기도 했었죠. 사실은 파파이스에서 이제 영상까지 보여드렸었는데 이걸 오히려 아버님이 이번에 연락을 해주시면서 이걸 통합해서 말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전체적 지그재그로 확실히 얘기할 수 있다 해갖고 이제 종합을 해서 제가 이제 왔어요. 어쨌든 요약하면 배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발견하고 너무 저한테는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거 완전 속았다는 느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128도가 저기에 있는 128도예요. 그러니까 130도를 유지한 게 아니라 좌회전했다라는 게 아버님을 굉장히 놀라게 하신 거예요. 좌회전할 필요가 없거든요. 제주도 밑에 있잖아요. 인천에서 오다가 맹골섭 집에서 이제 제주도 가려면 아래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왜 좌회전을 했을까? 자, 그런데 그게 수사 기록에 나왔다. 예. 그 얘기인데. 하여튼 종합해서 그렇고 이게 이제 10월에 관제 영상을 통해서도 마지막 회전 구간에 좌회전 이후 우회전까지도 확실히 나왔죠. 그때도 역시 아버님이 부산 내려와서 직접 이렇게 떠오시고 그랬던 자료인데 이게 정말 큰 역할을 했죠. 그때 이제 관제 영상이 그 앞에서 발견된 지그재그로 확실히 뒷받침하는 또 증거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 그러니까 얘기고, 이 그림은 뭐냐면 요 마지막 부분을 확대한 거예요. 네, 요 마지막 부분에 배가 크게 한번 돌아서 자빠졌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병풍들이 등질 때까지 대회전 증거는 사실 처음에는 이 둘라이스가 제공한 CNN 영상으로 이게 입증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병풍도로 등지고 있었다 사고고. 네, 여기가 네. 병풍도인데 정부가 발표한 AIS 값에 의하면 정반대 방향이어야 되는데 CNN 영상에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않냐. 그죠? 그 얘기도 네, 했죠? 한 바퀴 그래서 돌았다. AIS가 틀렸다. 네. 그리고 똑같은 얘기죠. 지금까지 해왔던 무수한 버전의 이야기들은 사실은 지그재그에서 배가 이렇게 크게 돌아서 자빠졌다 하는 얘기를 여러 가지 자료로 계속 주장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제 관제 영상에서 이 CNN 영상을 확실히 이제 기술적으로 전문가들이 이제 완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10월에 복원된 이 영상의 이 두 번째 컷이에요. 그러니까 서거 차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홀쭉해진 저 영상에서 이제 전문가들은 저것 때문에 완전히 인정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았다가 레이더에서 완전히 입증이 됐어요. 그 레이더를 통해서도 네. 정부가 발표한 AIS가 잘못됐다는 게 입증이 됐던 네. 중간에 과정이 그러니까 있었고. 그 두 가지였는데 여기서 의문점은 뭐였냐면 그거죠. 과연 정부는 수사 과정에서 이 지그재그와 이 4분간 대회전 한 바퀴 돌린 거에 대해서 진짜 몰랐을까? 이 의문이 풀리게 됐어요. 아버님 덕분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4월 16일 날 저녁부터 알았어요. 첫날이에요. 놀랍게도 사고 첫날. 당일날. 좌우로 여기 10도가 나오는데 좌우로 10도가 흔들려서 잠이 깼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지그재그가 바로 신정원의 진술에서 이미 나오고 있었어요. 좌우로 128에서 계속 흔들렸던 게.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데 세월호가 향한 뱃머리는 이 사고가 나고 어느 방향에 향하고 있었나라고 수사관이 물어요. 이때 신정훈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GPS 플로타를 보고 육안으로 본 게 아니라 GPS 플로타를 봤는데 남동쪽, 그러니까 CNN 영상을 제가 여기다 이제 붙여드렸는데 CNN 영상과 똑같아요. 한 바퀴 돌아서 남동쪽을 향하고 있었다가 이미 신정원이 조사관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고 첫날 배가 좌우로 흔들렸고 깨봤더니 배 방향이 그렇더라. 첫날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네, 좀 허무했습니다. 그리고 예, 박기호 조사에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 보시면 이 검찰이 9개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까지 제시하면서 데이터 설명은 안 드리고 제가 핵심만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복잡해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주목한 건 저 지점인데요. 빨간 박스를 친 부분 135에서 138로 가다가 다시 134로 왔다가 한 번에 돌리니까 우회전하다가 좌회전하다가 우회전한 이것을 갖다 문제 삼으면서 박기호한테 이 질문을 하거든요. 왜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왔냐? 원점 복귀했냐? 이게 지그재그잖아요.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온 거. 그러니까 왜 원점 복귀했어? 오른쪽 갔다 왼쪽으로 온 다음에 왜 135도 상황에서 오른쪽으로 한 번에 확 튼 거야? 이걸 질문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게 검찰도 이미 선원들이 주장하는 140 침노에서 돌렸다가 아니라 135도에서 돌렸다는 거 이미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140이 아니었어요. 검찰도 알고 있었다는 거지. 예, 그 다음 보시면 여기서 놀라운 게 140에서 간 게 아니라
135에서부터 확 제주도로 꺾기 시작했다는 걸 검찰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5월 1일 조사할 때는 그걸 나중에 오히려 발표한 질문해요. 것처럼 140이란 중간 단계가 있는 게 아니라 135에서 바로 확 꺾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전에는 네. 왔다 갔다 했고. 그러니까 검찰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초기에 방송에서 지겹게 나왔던 게 세월호는 10도, 5도 이상 변침하면 위험해서 5도씩 나눠서 돌린다는 거. 그 얘기 되게 유명한 얘기였잖아요. 근데 얘는 목표가 145라면 135에서 돌리기 때문에 위험하게 돌려버린 거거든요. 한 큐에. 그러니까 그걸 검찰도 알고 이걸 계속 추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똑바로 왜 안 오고 왜 왼쪽 오른쪽 꺾어서 왔니? 그렇죠. 이상한 거예요.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은 그 공판이나 그 재판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135도에서 그 140도 5도 변침하고 난 다음에 네. 그 2분 정도를 계속해서 이제 가다가 다시 5도 변침 지시를 내리고 이제 그 142도, 143도 이 변침이 되면서 갑작스레 기울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네. 사실은 이제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지그재그 하다가 크게 돌렸다는 거를 검찰도 알고 있었는데 검찰 그 재판 과정에 검찰이 그런 내용을 얘기했나요? 그 부분은 전혀 빠져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140도 부분을 제 개인적인 견해로 140도를 이제 중요시 얘기했던 부분이 그걸 조타수와 사망사의 어떤 그 조타 미숙에 관한 부분은 그걸로 몰아가기 위해 가지고 사실상 저 부분을 숨긴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선원들이 있습니다. 주장했던 거를 그냥 검찰이 그럼 인정한 거네요? 자료에는 다르게 나왔는데 재판 과정에서는 예, 그 예, 부분을 예. 추궁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140은 존재하지 않아요. 침노 140은. 선원들 주장처럼 140은 존재하지도 않는데 숫자상으로는 140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데 선원들은 그렇게 주장한 거거든요. 예, 이게 공소장. 예. 좀 코미디 같은 일인데요. 공소장 그러다 보니까 5월 1일 날 그런 조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공식적 검찰 첫 번째 공소장에도 침노 135도에서 조타기를 우측으로 대각도로 돌리는 잘못을 저지른 바람에로 공소장에 쓰여져 있어요. 아, 초기에는 써 있었군요, 이게. 예, 140이 아니에요. 현재까지도 이 세상의 어떤 그 데이터에도 침노 140을 유지했다는 데이터는 없어요. 근데 법정에서는 침노 140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다는 얘기는 검찰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AIS 데이터나 레이더 데이터는 정확한 거였다는 거예요. 적어도 검찰이 수사할 때 가지고 있었던 건. 그리고 나서 언론에 공개됐던 거는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초기 버전과 버전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굉장히 사실은 이 조서를 읽고 인텐션에 재현 장면을 집어넣어야겠다라는 이제 결심을 하게 된 조서인데요. 이게 이제 박형렬 그 선원의 주장이에요. 예, 쭉 얘기했듯이 정상적으로 가다가 140을 한번 틀고 145도로 변침하게 된 135, 140, 145 정상적인 5도 변침. 예, 5도씩 두 번 들렸다. 그 주장을 항해사 중에 박형렬 씨도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런데 네. 아니 이건 저희 파파이스에서 나왔던 건데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이미 파파이스에서 한번 얘기했었어요. 한번. 그래요? 예. 135로 오다가 절대 유지하지 않죠. 계속 좌회전을 해요. 여기 세월호입니다. 128로죠. 좌로 가죠. 그러니까 제주도로 가려면 아래쪽으로 가는데 좌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발견하신 건 바로 이 128을 보시고 조서에서 보시고 저한테 이런 자료가 있다고 연락을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박한결이 거짓말을 하니까 이제 대립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얘가 침노 140도를 확인했다고 주장을 계속 하니까 그 주장의 근거를 알려고 해요. 수사관들이. 140도 침노는 어떻게 확인한 거냐라고 물으니까 수사관이 물으니까 세월호 레이더로 확인했다. 확인했다. 그러니까 수사관들은 진도 VT 항적 자료 등 다른 입수할 수 있는 모든 실제 데이터를 보면 140도 침노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수사관도. 야, 140도 침노는 없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뭐 레이더가 가끔 뭐 오차가 있을 수 있다나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여튼 세월호 레이더에서 침노 140을 봤대요. 경찰은 처음에는 정상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 선원들에 대해서 추궁하고 있었던 거죠. 140 없잖아 라고. 그렇죠. 이 박한결이 봤다는 다음 장에서 세월호 레이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다음날 조서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내용이니까 미리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박한결 설명에서도 나오는데 알파 레이더를 세월호에 장착된
레이더가 알파 레이더래요. 이게 실제 세월호의 출항 직전 사진입니다. 실제 사진이에요. 이게 알파 레이더인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AIS가 수치가 오른쪽 그 패널에 다 나오고 있어요. 창면에. 그래갖고 뭐 AIS 세월호 침노가 0.1도 정밀도로 표기가 되고 인근 선박, 그러니까 중심에 자기 배가 있을 때 세월호가 있을 때 가까이 오는 배가 있으면 몇 해리 앞에서 몇 미터 앞에서 지금 오고 있다. 그리고 이 AI, 상대방의 AIS도 보고 내 AIS도 보다 보니까 거기다 거리를 설정해서 가까이 어느 정도 일정 거리가 오면 알람 기능까지 있어요. 베테랑 수사관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 직접 조사를 들어갑니다. 얘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진도 VTS 관제 영상에서 하나의 증거 자료를 확보했는데 이게 뭐냐면 세월호가 사고 직전에 가까이 다가오는 한수호라는 배가 있었어요. 오케이. 근데 한수호하고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웠어요. 4km. 이대로 가면 몇 분 후에 서로 교차하면서 충돌할 위험성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딱 가지고서 파일에 가지고서 딱 들어가셔서 이제 질문을 시작하거든요. 알파레이더에서 물어보니까 박한결이 줄줄 얘기하면서 알파레이더에 대해서 뭐 AIS가 보이고 하면서 탐지 거리를 6마일로 설정했다고 얘기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한수호는 2.5마일, 그러니까 4km 가까이 와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 얘의 탐지 거리는 9.7km로 설정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딱 묻는 거예요. 수사관이, 베테랑 수사관이. 웃는지 어떻게 알아? 아, 거기에 조서에 보면 뭐뭐 하고서 꼭 대본처럼 딱 나와요. 경찰 해갖고 질문 나오고 지문까지 나와. 아니, 지문. 그러니까 경찰 웃음이라고 나와요, 웃음이 나와 그게? 예? 경찰 웃음이라고 나오냐고 가로치고 아니요, 아니요. 왜 거짓말하고 그래? 죄송합니다. 지금 재현하려는 생각이 너무 그러니까. 강해가지고 아, 네, 머릿속에 맞아, 지금 시나리오를 배우가 된 거 아니야? 자, 예.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 증거를 그때 딱 꺼내요. 그러니까 8km라고 대답하니까 가까이 다가오는 배가 8km였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바로 코앞에 온 이 증거자를 딱 꺼내버려요. 곧 서로 교차의 충돌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너는 왜 모르냐 이거죠. 그렇다면 너는 알파 레이더의 알파 기능, 그러니까 AIS 기능을 작동시키지 않고 항해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제 조용히 있다가 알람이 고장났다고. 네, 평소에도 얘는 안 울렸다고. 항상 고장으로 가요. 궁색해지면. 그러니까 그러자 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당신은 사고 원인을 숨기려고 계속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사실을 말해달라. 알았습니다. 한 다음에 오후부터는 진술 거부. 이 수사관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얘기의 맥락은 너 AIS 껐지? 이거거든요. 그렇죠. 끈 걸 입증하신 거예요. AIS를 일부러 안 본 게 아니라 AIS를 껐다 이거예요. 이상하게 예, 저 진술 자체가 그 이후에는 전혀 논의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예. 거기서 더 추궁해야 되는데 사실은. 단 한 구절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 수사 기록에 더 이상 등장을 안 하는가 보죠. 저분보다 확실히 낮은 직급의 조사관들이 그 이후부터는 쭉 조사를 진행하는 한 번 걸로. 등장하고 더 이상 안 예, 등장. 더 이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이 사실이 세월호 AIS 정보에서 침노 140도 확인하고 번침 지시했다는 박하기 지수는 100%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 버렸어요. 이제 김 감독이 주장하는 바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감이 조금 생기셨어요? 예, 많이 생겼습니다. 아직도 이거는 긴가민가한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서 뭐 저 항적에 대한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이제 좀 밝혀졌다고 생각하고 그 이외에 어떤 변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관심을 더 가지고 찾고 있습니다. 전자 등대 예, 뭐, 얘기나 뭐 그 전자 해도 찌그러뜨린 부분 이런 얘기는 예, 그것도 뭐 그 저 파페스 자체를 제가 많이 봤으니까 예, 그건 봤고 어떤 세월호 자체에 어떤 그 변수가 있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관심을 이제 많이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자체에 변수가 있지 않았냐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아버님은 이 지그재그와 한 바퀴 돌았다는 완전히 입증됐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을 지금 찾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지그재그를 하고 한 바퀴를 돌리게 된 어떤 원인, 있죠? 이유, Y라고 해야 되나? 이유를 알고 싶어 하세요. 그쪽을 추적하고 계시죠. 아, 이건 9시 28분 때 뭐 안 보인다는 거, 그것도 그냥 잠깐 볼까요?
9시 28분에도 증거가 나오죠. 하는데 AS를 볼 수 없는 사람이 본선 선수에 있는 빨간 탱커 같은데 이게 이게 선명히 뭡니까? 박경렬의 한 말하고 똑같아요. AS를 본선 일단 상대방 선박을 못 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AIS를 못 보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AIS를 꺼져 있다. 네. 꺼져 있다는 정황에 대해 다시 한번 얘기하는 9시 거고. 28분에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이게 AIS가 꺼져 있다라는 우리가 AIS 못 보고 있다라는 순간에도 그 AIS를 정부에서는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없는 AIS인데 정부는 발표한 일이 벌어졌었죠. 그 얘기했고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조서를 아버님이 같이 검토하자는 조서를 보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또 하나 발견했어요. 그 관제 영상이 파파이스에서 말했지만 2014년 10월에 작년 10월에 두 버전이 있다는 게 공식화됐잖아요. 이건 공식적으로 저쪽도 인정하고 그래서 나왔었는데 세 번째 버전이 나왔어요. 아까 조서 보여드렸잖아요. 검찰이 9개 데이터를 제시했다고 했는데 바로 그걸 제가 따왔는데 그 9개 데이터를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관제 영상 데이터인데 기존에 10월에 뜬 사실 2개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저장 장치가 2개라서 근데 그 당시 초기에 수사를 할 때 쓴 이 관제 영상 데이터가 10월에 복원된 이 데이터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다른 관제 영상 데이터를 갖고 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검경이 수사할 때 초반에 선원들 몰아친 그 자료 있잖아요. 그때 본 자료, 그때서 본 자료가 어디냐 이거지. 그때 본 자료가 감독님 이때까지 공식적인 자료라고 받았던 자료들, 네. 그 자료하고 또 다른 자료더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본 적이 없는 자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사실 이거 항적을 보고 이런 걸 딱 보고서 초기에 이런 항적을 딱 보고 그냥 쉽게 발견하게 될 진실을 총수님과 나름 막 둘러가면서 막 다른 자료를 통해 막 CNN을 찾아가면서 그러니까 좀 허무하더라고요. 그 아버님과 같은 문제의식을 다른 유가족분들도 문제의식 혹은 이해도를 가지고 계시나요?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또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김 감독과는 계속 영화 작업도 같이 하실 생각이십니까? 글쎄요, 저도 이제 이 빨리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저는 본업이 영화가 아니고 평범한 회사였으니까 회사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계속 하실 겁니까? 그게 참 애매한 질문이거든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이 작업 자체를 좀 기간적인 개념으로 좀 많이 보시는데 이제 제가 진상규명분과 할 때는 우리 진상규명 과제라는 그 과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목표를 삼고 있거든요. 뭐 지금까지 이제 아직 100몇 개 정도의 과제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이 뭐 이 충족이 된다라면 저희는 진상규명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때까지는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아니라 그렇죠. 목표의 개념이 해야 될 일의 기준으로 이 일을 다 할 때까지는 계속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하루빨리 돌아가실 수 있게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론을 꼭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메르스도 그렇고 세월호도 그렇고 생각해 보면 메르스도 보면 이제 점점 기사량이 줄어들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메르스에 대한 기억도 사라질 것이고, 그죠? 저들이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길 원하거든요. 별게 아니었다고 생각해 주길 바라고. 잊어버리길 원한단 말이죠. 거꾸로 제일 두려워하는 게 기억하는 거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라 왔다 갔다 하다가 지그재그 배가 크게 돌아가지고 크게 획 돌아서 천천히 넘어졌다는 거죠. 그 얘기를 처음 접하고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군요, 처음엔. 그렇죠. 예. 사실 그 당시에 그 재판정에서도 네. 이 김 감독님에 대한 그 이론 자체를 많이 논의는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부모님들은 이제 뭐 사실 믿진 않지만은 어떤 그게 반전 카드가 되면 좋겠다라는 뭐 희망을 가질 때 믿어지진 않지만. 예. 뭐 그런 생각도 있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그 피해자 진술이나 그런 데서 이제 그 부분을 사실 좀 논의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 당시에는 뭐 그 항적에 대한 그 자료 자체도 그 쌓여져 있는 게 없었고 저희도 이론적인 부분이 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허영범 단장이 하루 나와서
그분이 나왔던 건 사실 증언을 하러 나왔던 것인데 네. 사실 증언이 아니라 브리핑 수준으로 하고 왔고 우리는 사실 그 부분을 좀 많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 단장 지금 말씀하신 서 단장이 정부 쪽에 증인으로 나와서 145도로 틀려고 하다가 배가 넘어졌다고 하는 그 선언의 진술 그리고 정부의 항적도 그거를 사실은 맞다라고 해준 전문가시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그리고 그 얘기를 쭉 듣고 계셨는데 김 감독한테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고 하셨다면서요. 예, 김 감독님 그 이론을 좀 믿게 된 경위는 이제 그 파파이스가 계속해서 가다 보면 그 분신술에 대한 부분이 좀 레이더 분신술이 나오죠. 네. 그때서부터 저도 이제 이거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피해자 입장에서 우리 법률 대리인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네. 광주 고법과 광주 지법에서 이제 그 재판 기록과 수사 기록을 입수하게 됩니다. 수사 기록. 네. 예.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제 초기 그 박한결 그 진술서 항해사. 예, 검토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접하지 않은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135도에서 5도 변침, 그래서 140도 가면 다시 5도 변침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어느 날 그 진술서 그 내용에 보면 이제 128도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초기 조사할 과정에서.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저는 눈을 의심했죠. 이거 오탄가. 근데 그 뒤에다가 이렇게 써놓습니다. 가로 열고 목록을 보여주며 박한결이한테 보여주며 이렇게 가는데 어쩌냐. 그 128도는 어디서 나온 거냐? 갑자기.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그 파신 김 감독님께서 좀 같이 검토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렸죠. 일단이 수사 기록 초반에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저는 사실 해경이 구조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불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초기 수사가 지금 온 결과를 보고서 굉장히 부실했을 것이다. 수사의 의지가 있었나 이랬는데 아니었어요. 보니까 지그재그 한 바퀴 동거에 다 나와 있었어요. 또 그거 갖고서 선원들을 갖다 몰아치면서 수사까지 했어요. 초기에는. 네, 초기에. 그러다 갑자기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 수사의 내막을 알게 됐는데 결국은 그 내막을 알게 된 자료들을 저한테 보여주고 같이 검토한 아버님 덕분에 알게 된 거죠. 이번에 그 내용을 요약해 갖고 이제 왔습니다. 정말 이걸 제가 김 감독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한 3, 4일 정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감독님이 못 보셨을까? 이 자료를. 예. 자료를 접근이 안 되죠. 일반인들은. 네, 그걸 몰랐죠. 유가족이니까 그거를. 모두 행태 이런 것을 볼 때 고의적으로 그 은폐하거나 왜곡 보도를 하고 있겠다. 그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시작한 일이거든요, 이게. 철저히. 예. 아버님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문가들 만나고 돌아다니신 거예요? 그렇죠. 그 처음서부터 뭐 좀 많이 만나려 했고 그 총수님께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사고 초기에 제가 총수님한테도 그 콜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연락하셨듯이 다른 분들에게도 쭉 연락해서 개인적으로 만나셨군요, 그러면. 예, 그동안. 그 해양 전문가라든가 어. AS VTS 전문가라든가 뭐 그런 분들을 좀 많이 그럼 만났습니다. 혼자 홍보해서 혼자 나름의 전문가가 되셨겠군요, 지금은. 뭐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고 조금만 더 지나면 그 박근혜 대통령이 좀 간담이 서늘해지지 않을까. 그 단계까지 올라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 감독의 주장을 처음 접하신 건 언제입니까? 그래서 그 지그재그 운항할 때서부터 뭐 얘기는 들었습니다. 초창기. 예.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재판에 집중을 하고 있었고 네. 그때는 뭐 135도, 140도가 공식화되어 있는 상태였고 네. 또 허영범 단장이 나와서 어떤 그 합수부 자문단 정부 평가 쪽에. 보고서, 예, 네. 거기서 어떤 그 확정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김 감독님이 그 말씀하신 거 보고 나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135, 140, 145도로 꺾는 과정에서 배가 갑자기 돌아갔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정상적으로 오다가 단계적으로 꺾다 확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공식적인 정부의 조사 결과고 네. 그걸로 재판이 이루어졌고 그걸로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김 감독의 주장은 135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분들 중에 이렇게 진상조사를 직접 하고 다니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아는데 왜 본인이 직접 이렇게
진상규명 분과위원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먼저 정정부터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재는 진상규명분과장이 아니고요. 네. 제가 2월 말로 이제 그만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연이를 4월 22일 날 찾고 그 4월 26일 그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에서 그 이제 수연이 그 동영상을 찾게 됐었거든요. 그때 어떤 그 배안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뭔가를 좀 밝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좀 뛰어야 되겠다. 왜 그래가지고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하셨어요? 그 4월 16일 이제 오전 10시 8분에 이제 사고 소식을 듣고 이제 진도 뭐 내려가 가지고 거기 가서 이 접한 소식 자체가 전부 다 엉망진창이더라.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11시 1분에 전원 구조 오보를 접하고 내려가면서 이제 또 사고 소식이 좀 이게 상황이 좀 변경됐다는 걸 듣고 갔는데 사실상 그 진도체육관에 가니까 다시 90명 정도가 탄 배가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팽목항을 갔었죠. 팽목항에 가서 이제 기다렸는데 배는 오지 않고 가서 물어보니까 그런 배는 없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정말 그 IT 강국이라 하는데 섬에도 뭐든지 그 핸드폰이 다 되는데 그런 정보 자체를 우리한테 다 이렇게 그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런 그 역정보를 흘린 것 자체가 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그 거기서 그 접한 그 언론의 지금 가족협의회에서 진상규명분과위원장을 하고 계신 분인데 2학년 4반 박수현 군의 아버님이신데 이분을 저희가 모신 이유는 뭐냐면 유가족들 중에서 직접 진상조사에 뛰어들어서 분과위원장으로서 사실은 김 감독과는 별개로 진상조사를 쭉 해오신 분이에요. 박수현 군입니다. 2학년 4반이었고 이게 집에서 찍은 거죠, 아버님? 예. 집안 분위기가 어수선하네요. 예, 제가 좀 못 살아가지고 예, 제가 좀 술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예, 뭐 술자리가 좀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도 좀 술 많이 먹는 편에 속했습니다. 그때 많이 먹고 나면은 아들하고 같이 노래 한 가락씩 부르고 했습니다. 매일 밤 이런 분위기였나요? 그까지는 아닌데 네. 예, 뭐 한 일요일 정도 뭐 그럴 경우에 좀 아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에 같이 좀 기타도 치고 노래도 같이 부르고 같이 기타를 치는 장면이군요, 이게. 튜닝하고 있는 작업 중입니다. 아들이. 수현님 뒷모습이에요. 아버님 노래도 하셨습니까, 그때? 거의 뭐 대한민국 사람 다 노래 좀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집에서 이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원래는 그 런닝까지 벗는데 오늘 예의 좀 차리느라고 예. 외아들이셨나요? 그 아들 하나 딸 하나. 아, 외아들이었군요. 예. 아들을. 언제 나왔나요? 4월 22일 18시 43분에 나왔습니다. 다행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빨리 나와서 예. 효자라고